미국이 연착륙, EU가 역성장, 중국은 경기 부진. 그럼 이건 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측이 미국이 플러스 성장률로 변하고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확대가 되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시장이 올라가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되니까 유동성을 또 해소할 거다. 그렇죠. 아니란 말이죠. 경제 성장률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틀려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이제 바닥을 찍었고 다시 작년 동기 대비 숫자가 올라가는 추세가 될 거다 그러면 시장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타임머신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언제로 갈래요? 코로나 2월 정도, 2021년. 저는 이제 무조건 내일 가서 주식시장 봅니다. 내일? 그리고 내일 가서 이분한테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내일을 보는 남자거든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의 유동원 본부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좋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오신 지가 5월이었어요. 와. 5월 중순에 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얼굴이 수척해지셨습니다. 네, 살 좀 뺐습니다. 네.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고. 다이어트 성공을 좀 했습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 때문에 골치 아파서 빠진 건 아니겠죠? 그것도 마찬가지. 맞아요.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많이 골치 아프시죠, 시장 때문에. 솔직히 제가 경력 30년 차고 네. 운영만 10몇 년을 했고 예. 리서치만 30년 가까이 했는데 네. 연도로 따지면 네. 정말 최악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 때 이럴 때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IMF 위기 때 제가 굉장히 리포트가 히트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모라토리움 리포트, 은행들 망한다는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저는 그때 많이 좀 좋았었고 오히려 솔직히 좋아졌고. 예. 그다음에 또 2008년 금융위기 터질 때는 제가 또 별명이 최후의 비관론자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았었을 때 네. 오히려 시장을 예측을 가능했었던 시기였었으니까 네네. 근데 솔직히 올해는 제 별명이 뭐 계속 좋게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올해는 계속 흘러내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하기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가 그 정도로. 변수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변수가 많았다기보다도 네. 보통 사이클과 좀 다르게 달라요. 움직였죠. 예. 예측 전혀 불가능할 정도의 속도의 금리 인상이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도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놓고 봤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기존적인 어떤 사이클로서 이렇게 보기가 참 힘들었다.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그렇게 힘들게 다가오는 것 같고 앞으로에 대한 예측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대응하는 수준밖에 안 되지 정말 시장을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 조금만 안 보고 있다 그러면 괜히 뒤통수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 이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9월달 같은 경우 FOMC 때는 우리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FOMC 미팅 제가 방송까지 찍었거든요. 완전히 그냥 뒤통수 제대로 얻어맞았던 느낌이었거든요. 갑자기 금리 얘기를 하더니 막 5%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올라갈 거라고 예측해 왔는데 또 고점을 또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참 힘든 한 해로 다가오죠. 좀 예상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걸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9월 FOMC 말씀하셨는데 12월에도 이제 남아있죠. 그렇죠. 마지막. 좀 예상해 보셨는데 약간 죄송스러워요. 아니에요.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 질문 드려야 될까?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월 달로 따지자면 9월에 저희가 이제 예측을 했었을 때 미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으로서 가장 많이 높게 올릴 수 있는 수준을 3.75에서 4.0 정도로 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월 달의 저점이 6월 달의 저점보다는 높게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땅 한 대 얻어맞아서 5% 이렇게 되니까 예측보다 1%포인트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럼 그 1%를 집어넣고 적정 가치를 구해야 되거든요. 1%의 차이가 S&P 500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10%좀 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으로 계산하면 12.5%나 돼요. 그러니까 저점이 훅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는 게 기준금리 5%는 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측이 5%까지 못 올라
풀리고 내리기 시작한다면은 요번에 저점은 더 높아지겠죠.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올라가겠죠. 그거에 대한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왜냐면 미 연준이 그렇게 갑자기 얘기했다가 네. 또 요번에 또 바꿀지. 왜냐면 과거에도 갑자기 말을 바꾸는 형태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게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12월 달에 FOMC 미팅 다음 주죠. 0.5% 올릴 확률이 거의 뭐 70몇 프로. 예. 0.75 올릴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금리가 이제 4.5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얼마까지 더 올리느냐 하는 부분이 네.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리는 거는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5에서 5.5냐 네. 아니면 지금 4.5에서 5.0 사이에서 끝나냐 요걸 가지고 언제 다시 반등하고 얼마나 더 반등할 수 있고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일어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야, 올리는 건 이제 확실해 보이는데 그 폭이 어느 정도냐. 근데 아까 보니까 금리 1%에 따라서 뭐 10에서 12% 왔다 그렇게 갔다 차이가 하면은 크니 굉장히 스트레스 있을 근데 수밖에 없을 것 그거는 같아요. 미국이고요. 네. 한국은 얼마인 줄 아세요? 더 얼마나 크겠죠. 훨씬 커요. 그렇죠. 네. 한국은 1%포인트 금리가 올라가면 네. 코스피 기준으로 440포인트가 사라져요. 아, 그거는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절대값으로 440. 포인트로 계산했어요. 어우, 야, 그럼 잠시만요. 2000이 깨질 수도 있네요? 원래 지금 적정 가치로 계산하면 네. 2,800이란 말이죠. 네. 거기서 1%가 더 높으면은 네. 440포인트 빼면 2,350. 2,300, 네. 이런 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최근에는 그래도 확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이 2,200포인트 깨졌다가 다시 2,400으로 올라왔죠. 어. 근데 이제 여전히 미 연준이 계속 금리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제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더 올라갈 거에 대한 걱정을 자꾸 하니까 시장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번 FOMC에서 주목할 건 0.5 올리느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0.5 올리고 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올릴 거야. 이 아저씨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뭐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이제 잡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올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시장은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이거 아직도 멀었어. 우리 또 계속 더 올려야 돼. 네. 더 많이 올려야 될지도 몰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면 또 시장은 또 빠지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연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걸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던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이 빠질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기존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내년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3%대를 볼 거다, 앞자리 3을 볼 거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금리가 그 숫자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1% 이상을 더 더해버리니까 예. 금리 차도 역전도 일어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번에 12월 FOMC 미팅 하기 전에 다음 주 초에 이제 CPI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 숫자가 앞자리가 이제 6을 보겠죠. 근데 그게 안 나오게 되면 또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거고.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와 FOMC, 인플레이션 숫자와 FOMC.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클인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니 연준도 예상 못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에서 예상을 할 수 있겠어요? 연준도 예상 못해서 연준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계속 주목이 되는데 요즘에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주식은 혼조세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네. 이렇게 막 전부 다 따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움직이는 이유라기보다는 참 역사상 완전히 틀린 모습들이 나와요. 올해가 2022년 한 해만 딱 놓고 보면은요. 네. 채권과 주식 가격이 같이 빠진 해. 두 자릿수의 손실이 양쪽에서 다 일어난 건 딱 한 번이에요. 100년에. 지금 이번 전에도 있었어요? 그럼? 있었는데 두 번밖에 없었고요. 네. 이번까지 포함해서 딱 3번입니다. 100년의 역사상 채권과 주식의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였던 해는 3번밖에 없는 거고 근데 두 개가 다 10% 이상, 20%대 네. 이거는 딱 한 번이에요. 처음이에요. 요번이에요? 요번이. 자,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이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면 떨어지고 있으니까 채권 가격은 또 다시 좀 올라가고 있죠. 재밌는 거는 달러가 지금 약세로 가고 있으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는데 보통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금리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깔리는 모습이 과거 역사상 다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을 대응하기가 어디에 비추어야 될지 견줘야 될지가 잘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여기에 또 주식시장은 보통 금리가 떨어지면 올라야죠. 네.
근데 또 지금은 또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측하려고 하는 사이클적인 예측이 참 힘들다. 경제 교과서라는 걸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보면 채권이 이렇게 되면 주식이 이렇게 되고 그런 그래프들을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셨을 텐데.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비정상적인 낮은 금리를 만들었다. 왜? 코로나19가 스페인 독감 이후에 가장 센 전염병이 터졌었기 때문에 가장 센 처방을 때렸기 때문에 지금 그 후유증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게 결국은 뭐 코로나가 지금 벌써 뭐 3년인 거죠, 거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후유증이 1년 넘게 지나가는 거고, 그럼 이제 이게 뭐 얼마나 또 더 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정상적인 사이클로 되도록 하겠죠. 네. 예, 그때까지 이제 버텨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갈지 정상적인 사이클이라는 게 과연 돌아올지도 이제 이렇게 돼서 아무도 예측 못하는 시장이 되는 거 아닌가. 예전에는 그냥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예측했으면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뒤로도 가고 이게 무슨 골치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연착륙이고 EU는 역성장이고 중국은 경기 부진인데 내년부터 우리나라 그 경제와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미국이 연착륙이고 EU가 역성장이고 중국이 경기 부진이면 우리나라 안 좋죠.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다 성장률이 다 떨어지는 건데. 네. 근데 요즘에 얘기 나오던 게 엊그제 보니까 이제 중국이 코로나 봉쇄에 대한 수위를 좀 낮추고 뭐 이렇게 오픈을 한다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좋은 뉴스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야 중국이 그렇게 경기가 또 좋아지면 인플레를 또 자극할 거다. 그러면 또 금리 올리지 않겠냐 뭐 이런 소리도 근데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이 연착륙, 네. EU가 역성장, 중국은 경기 부진. 네. 그럼 이건 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측이 미국이 연착륙에 EU는 역성장이 아니라 플러스 성장률로 변하고 중국은 경기 부진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확대가 되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렇게 되면 또 우리는 시장이 올라가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되니까 유동성을 또 해소할 거다. 그렇죠. 그가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그때에 있었던 현상을 갖고 끼워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절대값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사이클이라는 게 경제 성장률로서 얘기를 하자면 작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의 숫자가 매 분기마다 나오잖아요. 그 숫자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을 때는 시장이 빠질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반대로 그 숫자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시기에는 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70%가 넘는다. 즉 경제 성장률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틀려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이제 바닥을 찍었고 다시 작년 동기 대비 숫자가 올라가는 추세가 될 거다 그러면 시장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금리 부분을 빼고 결국 경제 성장률로서 판단하자면 만약에 요것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내년도에 연착륙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EU가 역성장을 하고 중국이 경기 부진이면 우리나라 시장 안 좋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미국은 연착륙에 성공을 하고 EU는 역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고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3%대인데 내년에 5%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은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금리에 너무 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야 금리, 저렇게 되면 금리. 그런데 그 금리 자체가 이제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은 성장을 해야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시장도 성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또 장단기 금리, 장기 금리는 낮아지고 단기 금리는 높아지는 그렇게 어긋나면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었었거든요. 인버스 일드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드 커브가 이제 이런 추세가 되는데 반대로 되는 거죠. 꺾어지는. 어느 구간이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게 2016년에도 걱정을 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뭐 경기 막 했었을 때도 장기금리차 약간 역전됐었을 때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장단기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걱정을 해요. 그게 이제 평상시에 보통 사이클은 그게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헷갈리는 부분이 이 코로나가 중간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금리를 얼마까지 올려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낮춰놨었던 금리였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은행권에서 마진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 왜 장단기 금리차가 중요하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옛날에 금리가
금리가 5% 시대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예금을 하면 네. 5%의 금리를 받아요. 이제 은행은 5%의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을 해주려면 네. 그것보다 더 높아야지 대출을 해주겠죠. 예. 내가 대출을 갖다가 3% 해주면 그건 예금은 5%인데 손해보는데 왜 내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고 네. 대출이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가요. 이게 연결고리란 말이죠. 예. 근데 지금은 미 연준이 금리를 아무리 많이 올렸다 하더라도 예금 금리가 얼마나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대출 금리는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진이 크네요. 플러스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은행이 계속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그러면 이제 예금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고 대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일으키는 게 대출 증가율인데 대출 증가율이 금리보다 떨어지게 되면 좀 한계 기업들은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겠죠. 그러면 이제 연체율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네. 연체율이 급등하면 그 마진의 폭이 확 줄어요. 네. 그래서 또 몸살이기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봐야 되는 지표는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을 이미 벌써 봤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대비 대출 증가율. 대출은 그럼 증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 지금 미국의 대출 증가율이 12%고요. 주간 단위로 계산했었을 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예. 대출 증가율은 그리고 총 여신이라고 있어요. 대출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신용이든 크레딧이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빌려서 쓰는 뭐 거 다. 예, 예. 그거를 계산했었을 때는 7%. 아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대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은행이 빌려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빌려준다고 해도 금리가 높으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빌려. 왜냐하면 그렇게 비용이 올라가게 돈을 빌려와서 우리가 더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때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 투자고 뭐고 설비 투자고 뭐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금리가 높아도 여전히 대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거는 수요는 항상 있어요. 대출에 대한 수요는 돈이 없는 사람은 빌릴 수가 있으면 빌리죠. 옛날에 뭐 크레딧 카드 대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연체네요. 그리고 빌려가서 이제 연체를 그렇죠. 하느냐. 그래서 은행권의 입장에서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는 나 빌려주면 안 되겠네. 나 돈 떼이겠네. 네. 그 순간이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직도 상당히 낮아요. 연체율이요? 연체율이 전체 미국의 은행권의 연체율이 3분기 숫자로 계산했었을 때 1.2%. 그 정도면 평상시보다 정말 더 낮은 거예요. 역대 최저치가 1.0 정도 수준이에요. 와. 그게 정말 낮은 숫자예요. 네네. 예.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율이 2%예요. 이게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왜냐면 신용카드의 금리는요. 네. 평균으로 계산하시면 얼마인 줄 아세요? 미국이요? 아니면 미국이든 뭐 우리나라도 사실 글쎄 한 뭐 10% 중반은 되지 않을까? 신용카드 넘어요. 20%가 넘죠. 보통 평균이. 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이든 어쨌든 간에 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높은 금리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예. 신용카드라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마진이 연체율이 2%면 어허. 뭐 그래도 우린 대출해줄게 어.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연체율이 막 확 올라갔다. 과거에 뭐 금융위기 터졌을 때 우리나라 크레딧 카드 대란이 일어났었을 때 막 연체율이 막 10%대 막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못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숫자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은행권에서 몸살이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버퍼가 있는지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터졌을 때나 우리가 IMF를 경험했었을 때 내가 여유 자본을 많이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출해줘요. 조금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네네. 나 여기 있어. 빌려줘도 돼. 근데 내가 여유 자금이 없다. 갑자기 감독원이 너 대출 못 해주는 수준이야. 이렇게 되면 왜 그때 저축은행들이 망했냐? 대출 못 해주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대비해서 보다 거의 뭐 한 2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네.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아주 센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다행이네요. 예. 우리가 하나의 신호만 보고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도 다 살펴봐야 되는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시간이 같네요. 벌써 예. 그렇게 됐네요. 아, 1부 그렇습니다. 마치고 네. 2부에서 또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 돌아올게요. 네.